안녕하세요. 자, 노란 책 이제 두 번째 시간 제 2장에 대해서 오늘은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1장 했잖아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1장 한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여러분들 혹시 그 황룡사지 가보셨어요? 네. 황룡사지? 아니면 가문사지? 가문사지 가보셨어요? 네. 사지라고 하는 데는 절은 없고 그냥 맨바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 그러니까 가문사라고 하는 절의 뭐 황룡사지 하면 황룡사라고, 그러니까 이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이 없는 거죠. 절이 없는 거고, 그리고 절 이름도 모르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장항리 사지, 그러니까 어떤 리가 들어가, 뭐 군수리 사지 이렇게 하면 그건 지역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 그러니까 절 이름도 모르고 절터는 있는데 절 이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그 동네에 있는 절터 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절, 이름을 모르는 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절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발굴을 해보니까 절 이름이 다른 거야. 그런 경우들도 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더라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근데 황룡사가 크던가요? 아, 그래요? 가문사는 어때요? 가문사지는 크던가요? 가문사지 안 가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아마 사지 중에서, 그러니까는 절은 없고 절터만 있는 데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보는 데가 아마 가문사지하고 황룡사지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문사지에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간포 앞바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코스가 잘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거기 요사체가 없어요. 혹시 불국사 가보셨어요? 네. 불국사 예전에 이제 어른들은 신혼여행으로 불국사를 가고 이러던 때도 있었는데, 불국사에 가보셔도 스님들은 어디 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원래는 스님들 사는 데가 없죠. 이렇게 가문사지에도 스님들 사는 데가 없습니다. 황룡사지에도 스님들 사는 데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물론 뭐 생각은 안 날 건데 그냥 생각하는 척 해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절터보다 절터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속시설들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 불국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다니시는 본 메인 쪽에는 스님들 사시는 데가 없고 한쪽 구석에 요즘 지은 쪽에 스님들 사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불교가 잘 나갈 때의 절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스님하고 부처님하고 같이 안 삽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왕궁에, 그러니까 조선 뭐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이라든지 이런 궁궐에 사는 사람은 왕과 직접 관련된 어린 사람들 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왕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여성들이 있는 거고, 왕의 핏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아들이 컸어 그러면 나가서 삽니다. 나가서 삽니다. 아니, 사극 같은 거 보셔요. 그래서 뭐 정승판서 이런 사람들 사는 거 아닙니까? 안 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절에 스님들이 안 살았다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조선으로 말하면 관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디 같이 왕궁에 같이 살겠어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데는 원래 부처님 혼자 영역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지친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친한 분들. 그게 누구겠습니까? 보살님들. 안 그러면 이보살님들 말고 이보살님 말고 남성 보살님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이 정도 대충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중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강역사, 이거 뭐 문지기급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직접 관련자들, 그러니까 왕궁에도 마찬가지죠. 그 직접 관련자들, 그러니까 왕비라든지 뭐 비빈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좀 나인들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 그 일하는 급에 속하는 게 뭐 금강역사라든지 안 그러면 뭐 신중이라든지 이런 분들인 거고, 그래서 다 관련자만 살고 스님들은 거기 안 살아요. 그래서 황룡사보다 몇 배가 큰 영역의 또 다른 그 주변에 전부 다 황룡사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절터는 부처님 영역만 있는 거고, 그 외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궁도 크지만, 물론 뭐 창덕궁도 굉장히 크지만, 그 궁궐 말고 신하들 영역은 각각 흩어져 있죠. 하지만 그 영역도 엄청나게 크겠죠. 그리고 스님들이면 당연히 그 절 옆쪽에 붙어 있겠죠. 그걸 막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데를 절로는 전혀 안 넣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절터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유적을 발굴해 보면 그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훨씬 더 규모가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큰 건물터는 나중에 발굴을 하면 다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잘 남아 있는데, 조금 이제 찌리한 데들은 잘 안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흔들려 버리면 거기가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는 원래 부처님만 혼자 사신다더라. 그리고 그 관련자들, 직접 당사자들, 그래서 보살님들하고 그 다음에 좀 제자들도 있습니다. 제자상들도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일하는 분들, 금강역사, 안 그러면 뭐 신중, 이런 분들이 있다더라. 그런 정도 생각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뭇 다르다더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절에 그냥 스님들도 같이 살잖아. 그렇지 않아요? 본사 같은 데 가셔도 영역은 약간 다르지만 그런 큰 절에서도 스님들이 같이 큰 범주 안에 살죠. 그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그러니까는 불교가 잘 나가던 통일신라 시대나 안 그러면 고려 시대까지는 사실 스님들 영역이 딱 분리가 돼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다 그랬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사는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절은 떨어지는 절입니다. 급이 떨어지는 절. 그러니까 황룡사나 무슨 뭐 감원사 같이 이렇게 급이 높은 절은 딱 영역을 분리해서 여기는 부처님 영역, 그리고 나머지에 그 밖에 신도들 영역, 안 그러면 스님들 영역, 이런 식으로다가 딱 분리가 되는 거고, 이제 좀 떨어지는 절은 대충 좀 섞여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절에 다녀보시면 큰 절들은, 그러니까 규모가 큰 절들은 중앙에 대웅전을 모시고, 예를 들면 뭐 지장보살은 지장전에 모시고, 그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원통전에 모시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만 절에 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지봉 세가족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지면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이렇게 모신다거나, 그렇게 모시는 방식 바람직하진 않지만 형편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제도 지내야 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급으로 모아놓은 거죠.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이 더 어려운 데로 가잖아요. 스님들이 그냥 그 법당에서 잘 수도 있습니다. 임법당. 임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편이 더 어려운 거죠.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형편이 괜찮은 절을 예전에는 사라 그랬어요. 절사자. 이게 사는 정부에서 인정받은 절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매 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보다 떨어지는 절들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나냐라고 했었고, 나중에는 그런 부속된 절을
나냐 들어봤어요? 알았냐, 적정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나냐.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개나 거리나 다 절입니다. 개나 거리나 다 절입니다. 왜냐하면 기분이가 나쁘니까. 이게 이제 상향화되는 현상이거든요. 명칭의 상향화. 실제로 내용이 그렇게 바뀌었느냐가 아니고 우리도 있었어요. 지금 제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몇 단계의 명칭 상향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칭호 중에서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 그 선생님이 일반화되면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유행한 게 사장님이라고 하는 개나 거리나 다 사장 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회장님이 됐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페미들은 뭐 하고 있나 몰라. 여자들은 계속 이모로. 예? 사모님, 여사님은 진짜 오래된 전화 받을 때 평창동입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 여사님 뭐 이런 거 나오는 건데요. 그거 너무 옛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회장님이라는 칭호가 별로 없었어요. 진짜 회장님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사실 사장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 그냥 구멍가게 하나만 해도 다 사장이고 뭐 이러던 시절이 됐고 이제는 다 회장이에요. 절에 가도 회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모모 절에 있을 때 거기 절이 그래 한 중급 정도 되는 절이었는데 뭐 어머니회, 뭐 지장회, 그 다음에 뭐 관음회, 뭐 어쩌고저쩌고 회가 그 다음에 불교대학이 있으니까 또 1기 회장, 2기 회장, 뭐 3기 회장, 뭐 동문회장 뭐 해가지고 오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현대보다도 회장이 더 많다. 근데 왜 절이 이 모양이냐 내가 이랬거든. 진짜. 근데 요즘은 남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칭호가 회장님으로 또 이렇게 몰라 앞으로 또 무언가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냐라고 하는 거는 약간 떨어지는 절이니까 그냥 개나 거리나 다 사라고 하는 건 정부에서 인정받은 절만 원래는 사라고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국사 시간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소수서원 아세요? 소수서원? 소수서원? 영주? 영주 맞나? 그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그게 원래 백록동 서원이라고 주자가 했었던 걸 이제 본따 가지고 백운동 서원 뭐 저거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단양이지. 단양의 소수서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최초의 사액서원,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한 서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정받는 데가 있고 서원도 야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정받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거죠. 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세가 어느 정도 되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절은 사,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절들은 나냐라고 했는데 나냐는 찌끼다시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니까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냐라는 표현을 거의 들어볼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뭐 암이라든지 아니 그렇잖아요. 무슨 암 왜? 절 큰 절 밑에 딸려 있는 뭐 관음암, 백운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암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쓰이는 표현 중에 토굴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토굴. 토굴이 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토굴 하면 굉장히 이렇게 약간 비루하고 수행처 같은 나는 자연이다로 살 것 같은데 대부분 스님들의 토굴은 좀 야리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야리합니다. 제가 찍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이게 뭔가 싶은 뭐 이런 게 조금 있어. 그래서 좀 재밌는 그걸 왜 토굴이라고 붙였지? 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절사자의 사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뭐 사찰, 그 다음에 가람 뭐 이런 표현들도 썼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대단한 절들은
부처님 영역이 딱 분리가 돼 있고 스님들도 거기 못 하더라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님들도 예불 때만 딱 들어가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높은 스님만 들어갑니다. 쫄 스님은 예불 때도 큰 법당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그 주변에 작은 법당. 그 주변에 작은 법당.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불을 할 때 원래 아침 예불은 부채를 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큰 법당에서 예불을 단체로 한번 하고, 지금 현재 얘기 단체로 한번 하고 그다음 작은 법당으로 가서 예불들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저녁 예불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작은 법당 예불들을 먼저 하고 큰 법당에서 보통은 대웅전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예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피고 접는 것처럼이라고 보통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웅전이 주법당은 아니에요. 주불전은 아니에요. 메인 정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대웅전으로다가 완전히 이렇게 지금 현재 아마 우리나라 절에 한 95% 이상이 제일 주법당이 주불전이 대웅전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사찰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게 이제 승병들이 있어서 원래 이게 임진왜란이 굉장히 재밌는 전쟁이거든요. 병자호란은 사실 너무 빨리 이렇게 한 따까리 쫙 하고 내려왔다가 싹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고, 임진왜란은 톱질을 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톱질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민간인 피해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승군들이 이제 조직이 되면서 사찰도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문화재가 진짜 엄청 유실됐죠.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사찰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찰은 공격 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얘기예요. 이유는 자기네들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왕만 잡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이렇게 나올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조선 불교가 그런 식으로 나올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패스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사찰들에서 승군들이 조직이 되고 뭐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스님들이 잘 싸웁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스님들이 잘 싸워. 유생보다 스님들의 이 전투력이 제가 보기에는 한 4-4배 높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죽어서 이제 극락 간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싸우다 죽어서 극락을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모든 종교에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데도 지하드 성전 뭐 이런 거 하다가 죽으면 뭐 천상에 간다 라는 식의 관점들이 있는 것처럼 이걸 연결시키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용감해지거든. 또 하나는 독신이거든. 독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성들도 직장을 때려치고 싶지만 딸린 식솔들이 많으면 쉽지 않지. 하지만 독신이면 이게 훨씬 용기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전해져서 절에서 이제 흔히 스님들이 조금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립니다. 가버립니다. 모모 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 예불에 도량석이 안 돕니다. 근데 주지 스님은 진짜 그런 거는 대단해. 그 절의 주지 스님은 그런 건 대단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뛰어나가서 도량석을 돌더라고. 갔습니다. 밤에 갔습니다. 뭔가 기분이가 안 좋아서 며칠 투덜거리더니 갔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제가 월정사에 이렇게 있으면서 박스를 많이 모아놨거든. 저는 차가 없으니까,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이 택배로다가 해서 짐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언제나 간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예, 어디든지 그렇게 간다는 생각, 약간 유목민 정신이 있어요. 유목민 정신이. 유목민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후회가 적습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거기서 뭘 하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뭐 다음에 보자 어떤 식의 가능한데, 유목민 정신이 있어서 내가 떠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하이데커의 행복론을 보면 뭘 자꾸 얘기하냐면 죽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떠날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후회 없는 방식들의 삶을 살게 된대. 저는 그걸 굉장히 멋있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목민 정신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박스도 한꺼번에 구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이걸 사부작 배 박스, 사과 박스 권장합니다. 배 박스보다는 사과 박스가 좋아요. 배 박스 너무 커가지고 그 택배 직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파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외로. 사과 박스 이렇게 그 박스를 모아놨더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월정사에 지금 15년째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인데 저보다 오래 산 사람이 월정사 전체를 통틀어도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다고 하는데 더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게 간다는 정신을 가지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간다는 정신을 가지고 살면 비굴하지 않으면서 자기 위치를 더 잘 이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박스 이렇게 쌓아놨더니 어느 순간 박스가 없어졌어. 옆방 스님이 갔다니까요. 내 박스를 훔쳐서. 내 박스를 훔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학인 스님들이나 이런 스님들한테는 그런 얘기 제가 잘해주거든요. 가는 건 좋은데, 아니 말하고 가라는 뜻도 아니에요. 사실 잡지도 않아요, 스님들이. 이게 남성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간다는 사람을 뭐하러 잡어. 가면 가는 거고 뭐 있으면 있는 게고 뭐 그러는 거지. 근데 꼭 이제 또 옛날 정서에 젖어서 편지 써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와, 이거 미친다. 되도 않는 거, 이런 거. 모든 편지는 써놓고 하루 지나고 나서 읽으면 더럽게 유치하거든. 그게 모든 편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편지 써놓고 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말하고 가라고. 그리고 괜히 편지 써놓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 사진으로 찍어 놓는다. 그래서 네가 큰 스님이 되면 내가 이 편지로 협박을 하겠다. 보면 좀 유치해. 보면 내용이 좀 유치해. 당신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유치해. 그거하고 제가 학인 스님들 공부 가르치고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협박하는 게 있지. 시험지를 내가 너네 시험지를 보관해 놓고 있겠다. 한 20년 뒤쯤에 너네가 좋은 절에 주지로 가면, 안 그러면 상자를 보게 될 때 내가 이걸로 협박을 하리라. 내가 이게 협박한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떠나.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강압적인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면 책임의식이 약간 낮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면 원래 이게 가족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갑자기 신선이 됐어. 근데 진짜 재밌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스님이 사실은 약간 존재감이 떨어지면 가고 며칠 뒤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되게 슬프지.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약간 독거노인 그 돌아가시고 나서 뭐 몇 개월 뒤에 발견됐어요. 이미 발견됐는데 이미 다 백골이에요. 뭐 이런 거 기사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 몰라, 나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소임에 따라서 매일같이 얼굴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 사람이 없어지지 않은데
이게 가끔 이렇게 있어도 되는 사람 같으면 그러면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이제 독신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훨씬 용감하게 유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배우는 게 뭐냐면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이래가지고 몸 상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몸을 상하는 거는 불효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나왔는데 몸을 안 상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거지. 거기에 아니 꼭 무슨 뭐 조총을 맞고 활을 맞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비겁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승려들 같은 경우는 혼자 독신인데다가 또 그 다음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승려가 신분들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식인의 지식인 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인의 지식인 차별.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무교에, 그러니까 화랑도 그렇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무슨 뭐 신라 시대 초기의 왕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무당입니다. 무당입니다. 그래서 김대문의 글에 보면 자충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 그러니까 왕에 대한 칭호 중에 하나예요. 신라 시대 때 무당을 나타낸다. 방언으로 무당이다. 그다음에 경주에서 화랭이라고 하는 것도 화랭이가 경상도 방언으로 그러니까 화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화랭이. 그게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당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최상층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인의 지식인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식인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우리가 밀렸을 때 저 사람들에게 다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집단의 신분을 최하위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그 작전을 쓰게 되는 거고, 불교도 성리학자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뒤집을 수 있느냐? 아니, 문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뒤집어? 그러니까 문자를 아는 게 조선시대 때 딱 두 집단밖에 없었다니까. 유생들하고 승려. 그러니까 이 지식인이, 그러니까 승려들은 조금만 잘못 관리하면 뒤집을 수 있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농민 반란만 일으키지 그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정부 체제를 구성한다거나 이게 안 돼.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고려 때까지 지배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의 지식인 차별. 그렇게 해서 승려들을 지위를 굉장히 낮게 낮춘 거고. 그리고 그게 또 시대가 바뀌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생들이 완전히 뭐 또 끝났죠. 그리고 언제나 2등이 올라가요.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법칙입니다. 처음에 불교가 들어올 때 그 무속인들 다음에 2등이었었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들어올 때 불교 밑에 2등이었었고, 조선시대 때 2등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인입니다. 중인.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의사, 그 다음에 역관, 그러니까 외교관, 이런 사람들. 근데 위에 사람이 날아갔잖아요. 갓쟁이가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이 중인이라고 불리는 이 조선시대 때 2등이 지금 최고죠. 아니, 그냥 생각해봐. 의사하고 그 다음에 외교관, 그 다음에 이게 통역사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다 지식인 중에서 지금은 최고 상위 레벨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류는 누군가? 사실 그것도 언제나 봐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흐름이 한번 딱 바뀌면 그 이류가 1등으로 올라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승려들은 지위가 낮았었기 때문에 잃을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두려움도 많거든요. 아니, 너무 가지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 너무 가지면 두려울 필요가 없고, 조금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이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가지면 잃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 잃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이 나도 두 집단은 전혀 변화가 없다. 가장 못 사는 집단과 가장 잘 사는 집단, 변화 없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는 분이 전쟁 난다고 뭐 위치가 바뀔 것 같아? 계속 노숙입니다. 그래서 최상층과 최하층은 세상이 혼란하기를 바란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혼란하면 최상층은 더 큰 이익을 봅니다.
아니 그런 거라니까. IMF 때도 봐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IMF가 아니었으면 현대가 기아를 먹을 수나 있었나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잘못하는 행동을 했죠. 기아가 물론 문제가 있어서 매물로 나왔지만 그때 네이버 같은 거 검색해 보세요. 현대에서 뭐라 그랬냐면 외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줄 테니까 깎아달라 그랬어. 그래서 깎아줬어요. 정부에서.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금으로 재벌이 인수할 수 있도록 기아차의 부도 금액, 쉽게 말해서 부채를 세금으로 메꿔줘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이 재벌을 도와준다니까. 재벌이 국민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식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돈이 없으면 안 사면 되는 거지 왜 세금을 넣어서 깎아달라고 하느냐. 근데 그것도 정부가 그때 먹혔어요. 그렇게 버티니까 또 먹혔어요. 그래서 지금 현기차가 됐지. 그래서 진짜 있는 사람은 그렇게 위기 때 더 법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런 때 위기를 당하는 사람은 흔들릴 때 위기 당하는 사람은 최고 클래스가 아니라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예전에 해드렸는데 예전에 대한항공의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저게 우리가 볼 때는 재벌의 갑질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돈 있는 재벌들이 보면 저게 무슨 개망신이냐 이랬을 거다. 왜? 진짜 재벌들은 저런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전용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가기 싫으면 마는 거지. 그러니까는 진짜 재벌급에 못 드는 거야. 그 정도면 버스 타고 다니잖아. 버스를 타고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전용기를 탔잖아요. 그러면 누워서 가든 하루 쉬었다 가든 이틀 쉬었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관점의 문제라. 그래서 진짜 최상층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어느 정도 재벌이 아니고 진짜 최상층과 진짜 최하층은 언제나 바뀌기를 원해.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원해. 그럴 때 자신의 자산을 더 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최하층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올라는 갈 수 있지만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는 분이 전쟁 나면 올라갈 확률은 생기지만 더 떨어질 건 없잖아. 어차피 바닥인데. 예전에 노홍철이 나와서 한 그 얘기 있잖아. 자기는 과외할 때 학생들 성적을 많이 올려줬다. 근데 과외를 하는데 언제나 제일 못하는 애들을 과외를 했다. 그러니까 올라갈 건 있어도 내려갈 게 없는 거지. 이게 바닥이 견고하지. 바닥이 견고하지. 공 못하는 애 데리고 과외하면 행복하지. 같이 놀아줘도 떨어지진 않고 어떻게 좀 잘 꼬드겨서 이렇게 조금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다 만족이지.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잘 싸웠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그 파괴된 결과로 인해서 사찰들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이 중건되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한국 사찰들의 문화재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때 바로 직후에는 안 되고요. 그때는 너무 나라가 이제 막 다 파괴가 돼서 안 되는 거고 그 뒤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조선 후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르네상스 시대에 비슷한 영정조 시대, 영조와 정조 시대라고 해서 그때 이제 경제력들이 조금 좋아지고 안정되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많이 중건돼서 지금 문화재들이 그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밀린 상태에서 다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방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행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고려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불교적 특징들로 인해서 이게 다 각각 지팔 지흔들고 있었어. 그런데 한번 싹 밀리고 나니까 이제 통일된 방식들이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서울로 얘기하면 강북이 원래 주류잖아요. 사대문 안이 원래 주류예요. 제가 서울에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강남 사람을 되게 무시했습니다.
사대문 안에 살아야 서울 사람이지 라는 말들이 제 어렸을 때는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못하죠. 다 강남 살고 싶지 누가 사대문 안에 살고 싶어. 물론 우리 같이 이제 강원도 사람은 사대문 안에라도 살고 싶지. 그래서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강남이 그렇게 순식간에 막 개발될 수 있었겠어요? 60년대, 70년대 아시다시피 뭐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쫙 개발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사실 그런 것들 개발되고 막 바뀌어가는 거를 제가 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잠실이 저기 잠긴다 그래서 잠실이었다니까. 비만 오면 잠겨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들 잠실이고 그런 데 사는 애들하고는 잘 이렇게 좀 멀리해. 약간 떨어지는 애들 이렇게 봤었어. 잠실 저것들 좀 서초구 이런 데 아유 사람 사는 데 아니요. 거기 화훼단지 있던 데요. 원래. 아니 진짜라니까. 서울에 오래 사신 분들은 제 말을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런 데가 처음에는 또 저쪽 서울 또 남쪽 강남의 남쪽 쪽은 서울도 아니었어. 그게 차곡차곡 편입된 거라고.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안 컸어요. 물론 90년대생인데 너무 잘 알지. 그렇긴 한데 본 것처럼 막 생생하잖아. 그래서 아무튼 잠실 이런 데 사는 애들 좀 못 사는 애들. 좀 못 사는 애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부럽습니다. 지금은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때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타깝지.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강북은 사실 발전하기가 어려웠던 게 기본 이렇게 도시 시설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옛날 거는 좁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밀고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고 강남은 그게 사람 안 살던 데니까 화훼단지 이런 거 있으니까 쑥쑥쑥 밀어가지고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완전 역전됐죠. 그러니까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전통 도시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 도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쪽이 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슨 뭐 전쟁이 나가지고 강북이 한번 싹쓸이 됐어. 크게 파괴됐어. 그러면 강남같이 일어난다. 도시계획 다시 하면서 완전히 밀렸으니까 그 상태로 복구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밀고 새로 해버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조선 중기 때 새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대웅전이라고 하는 게 메인 정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미단이 만들어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고 온돌이 일반화되면서 절하는 방식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법당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그런 문화였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절 영역 안에는 부처님만 딱 계시고 그 다음에 스님들도 같은 영역이었고 출퇴근입니다. 바로 옆에 쪽에 요사가 있었겠죠. 옆에 쪽에 요사가. 그래서 황룡사의 규모를 저는 지금 황룡사보다 한 서너 배 이상 더 컸을 거다라는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 정도 시설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옆에 부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절에 경비도 있고 이래요. 보초가 찍혀. 지금 세상 좋아서 여러분들이 절에 막 들어가는 거지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거 막 다 지켜요. 그리고 신라시대 때는 아예 길에 못 들어가는 길이 있다.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타워팰리스에 그 주민들 아니면 잘 들어가기 어렵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좋은 아파트는 그 다 쉽게 못 들어가거든. 우리 같은 쩌리들은 잘 못 들어가지. 그냥 구경 왔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길 자체를 길막을 합니다. 신라시대 때 길막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이상 신분이 있는 사람들만 사는 거고 아예 길 입구에서 막아버려요. 통행 금지 구역이에요. 그래서 신분제 사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려 때까지 스님이라고 다 똑같은 스님 아닙니다. 귀족이 출가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노비를 데리고 갑니다. 절에 갈 때. 노비를 데리고 가. 그리고 일반 사람이 출가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스님으로 사는 거고. 아니, 달라. 신분에 의해서 달라. 이게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뻗어나가는 힘도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절에는 일반 스님이라도 일반 출신들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획을 긋는 분이 고려 말에, 이건 이제 신분제가 어느 정도 이상 중세 귀족제들이 붕괴될 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한 명의 어떻게 보면 민중적 영웅이 나오는 거죠. 그게 나홍 스님입니다. 나홍 스님. 그래서 신분적으로 봤을 때 별로 이런데 이제 왕사까지 올라가고 최고까지 이제 막 쥐었다 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론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그 양반이 굉장히 민중불교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약간 이 밑에 쪽, 그러니까 하층민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조선으로 얘기하면 한 중인 정도 출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반급도 아니고 그 아서구라고 하는 분인데 뭐 그렇게 높지 않아. 그래서 청사는 나를 보고, 이게 민중불교도 많이 하고 이런 시도 짓고 막 이러는데 글을 잘하신 분은 아니야. 글을 잘하신 분은 아니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게 조기교육에서 한문은 글을 배운 사람하고 나이 먹어서 배운 사람하고 틀려요. 글하는 게. 문장 자체가 다릅니다. 한글은 그 구분이 없어요. 한글은 그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이쁘게 쓰면 잘 쓰는 사람인데 한문은 다 그 어떤 이게 있어. 방식들이 있어. 그래서 가방끈 긴 사람은 글만 봐도 야, 저놈은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 제대로 받았고 가방끈이 겁나 길다. 이게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나홍 스님은 그렇게 민중불교 뭐 이런 쪽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다 들어봤죠? 나홍 스님 글이라고, 그죠? 구랍니다. 그렇게 그냥 전해지는 것뿐이지 실제로 확실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홍 문집이나 뭐 나홍 집이나 나홍 뭐 어록이나 뭐 시 뭐 하는 거 있거든요. 안 나옵니다. 제가 뭐 그거는 100% 제가 나홍 스님으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100%.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나홍 스님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글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민중의 의식이 투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중불교를 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민중들이 유행하던 것들을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우리를 대변해주는, 그건 조선 후기에서도 일어나요. 조선 후기에도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죽었거든. 임진왜란 때. 그래서 나중에 그 얼마 죽였는지 그 체크하려고 코하고 귀 비어와라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래서 염장에서, 그래서 뭐 일본에 뭐 이총이 있고 귀무덤이 있고 뭐 코하고 그런 거 아세요? 저도 예전에 일본 갔을 때 거기 갔는데 내가 다음에 일본 올 때는 내가 다시는 여기 일정에 앉는다 이랬어. 좀 무서워. 그렇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한두 명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죽이고 자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죽이고 자르는 것보다 그래도 안 죽이고 자르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좀 아프고 말지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귀 없고 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코 같은 경우는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문둥이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없으면 마늘을 이렇게 마늘을 이거 개그 아닌데 이 양반들 희한하네. 내가 얘기하면 왜 저렇게 비신뢰적으로 듣지? 그래서 속담에 있는데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어라. 문둥이 콧구멍, 이게 구멍만 있는 거하고 이게 마늘이라도 하나 있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걸 또 빼먹는 놈이 있대잖아. 그 얘기 처음 들어봐?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어라. 들어봤지? 그게 그거예요.
문둥이들이 이제 이게 없거든, 한센병. 예, 이렇게, 예, 그 녹아내린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남은 말이 뭐냐면, 이비, 이비가 없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걸 잘라가는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음이 바뀌어서 애비, 이렇게. 애비. 뭐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 애비, 이렇게. 야, 이거 참, 밤이라서 그래. 이게. 낮이면 이런 거 빵빵 터지는데. 여러분이 감이 안 좋네. 밤이라서 그래. 이게 지금. 그래서 절이 기본적으로 각각의 특징들이 사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싹 밀린 뒤에 다시 재건될 때 이렇게 일정한 틀로다가 바뀌었다더라. 기본 틀이 일정해졌다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틀들은 사실은 조선 후기의 방식이고 그 전에 것들은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발굴은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으로 좀 봤을 때만 제대로 보이는 거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맨 땅입니다. 그냥 맨 땅입니다. 자,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절 들어가 보면 이제 탑하고 불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상을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부처님은 파마머리, 부처님과 보살님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 파마머리인가를 보세요. 파마머리, 부처님은 그래서 파마머리. 그리고 일반 보살님들은 다 이렇게 복잡한 관을 쓰고 장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약간 보살과잖아. 이런 거 막 차고 다니고 이렇게. 아니,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귀도 뚫고요. 그 다음에 완찌라 그래서 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게 다 염주로 그냥 대충 이런 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장식으로 이렇게 영락이라 그래서 이렇게 긴 선들도 이렇게 내리고, 그게 더운 지역은 장신구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추운 지역 문화는 왜냐면 옷을 별로 잘 안 입어서 그래요. 그래서 장신구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추운 지역은 옷으로다가 가오를 잡기 때문에 품이 큰 옷을 입어서 이런 장신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은 좀 화려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파마머리다라는 정도 생각하시고, 보살님들은 전부 다 남자입니다. 뭐 관세음보살 여자예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남자입니다. 다 올 남자예요. 보살님들이 여자는 여기 있는 보살님들이 여자인 거고, 법당에 있는 분들은 다 남자입니다. 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스타일이 약간 다른 한 분, 빡입니다. 빡 이렇게. 그걸 이제 승형이라고 하는 거고, 스님 모습. 그래서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불상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한 500년 뒤쯤에 만들어져요. 이제 증일암경 같은 데는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도리천으로 올라가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시는 그런 기간에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다 생략하고,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걸 너무 그리워했었던 우전왕이라는 분이 전단향 아세요? 전단향? 몰라요. 그 불교용품점 같은 데서 염주 좀 비싼 거 사면 전단향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끄급한 냄새가 납니다. 향인데 우리가 그냥 우리 향나무처럼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끄급한 냄새가 나요. 근데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이런 분들은 그런 냄새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 향이나 이런 거는 워낙 기호적인 부분이 강해서 사람마다 편차가 크잖아요. 침향도 그렇지 않아요? 침향 이렇게, 침향 아세요? 침향 이렇게 차도 있고, 이렇게 순도가 좀 높은 거는 차로 쓰고, 그 다음에 태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침향도 우리 향나무 같은 그런 향은 아니잖아요. 약간 끄급한 듯한 느낌.
표현력이 약간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전단향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지금 이제 방금 얘기했잖아. 간포 앞바다에 간 거야. 가문사지 앞에 간포 앞바다에 간 거야. 바다가 아주 좋아. 바다가 좋아. 그런데 거기 상상을 해봐.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싹 부는데 왠지 그 짠 소금기가 섞인 듯한 요 약간 야리한 이 느낌의 공기. 그게 전단향 느낌이야. 아, 이게 표현력 좋지? 아유, 그걸 박자를 맞춰줄 거라고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그 약간 좀. 그래서, 근데 그게, 몰라. 우리 이제 기호들마다 다르니까, 그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고소, 뭐 방아, 이런 걸 잘 못 먹거든요. 산초 이런 걸. 저는 그런 거 못 먹는데,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만 먹는 향신료도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먹는다고 이런 미친놈들 이러면서 하는 향신료가 있어. 깻잎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깻잎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깻잎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간장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깻잎과 간장이 이렇게 섞이면 엄청 먹지. 근데 그게 외국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음식 중에서 가장 시급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데기. 번데기 이해합니다. 번데기 이해합니다. 번데기 저도 어렸을 때 먹었으니까 그랬지. 그걸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싸움도 할 수 있어요. 눈싸움 가능합니다. 이게 음식인데 눈싸움 모드가 가능합니다. 이놈 어디 눈 깜빡거려 이렇게 먹으면 돼.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는 번데기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 사실 그게 누엔지도 잘 몰랐어. 그냥 그런가? 왜냐하면 눈 뜨자마자부터 그런 게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냥 주워 먹고 있었고 길에서 사 먹고 있었고 그것도 길에서 어떻게 사 먹었냐면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지로 된 이렇게 컵이 있어. 꽃갈콘 같은 거 이렇게 좀 큰 거 신문지 컵이거든. 거기다가 번데기를 담아주면 이게 젖어요. 밑에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접어서 주거든. 그럼 그 번데기를 다 먹고 거기 국물까지 아까워서 그 신문지에 젖은 걸 이렇게 빨아먹었거든. 아니 이게 여기서 안 오시는 분은 두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젊은 분이거나 진짜 연식이 많아가지고 번데기조차도 못 먹어본 사람들. 이런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공자 앞에서 뭐 문자 쓴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랬지. 번데기가 굉장히 익숙한 놈이었었어. 친근해. 친근해. 그래서 그거 내가 이해는 되는데, 깻잎은 야 이게 왜 그러지?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뭘 따지지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약간 더운 쪽 지방의 향신료들이 약간 끄급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주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을 한 건 아닌데 기온이 약간 더워서 집에 땀이 조금 촉촉하게 있는데 집에서 못 씻고 자야 될 때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전단향. 지금 전단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리워서 그 불상을 만들었대, 전단향으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파사이광이 자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연부당금 계열일 건데, 그러니까 자색빛이 나는 금. 그 인도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치는 금입니다. 핑크 골드인가? 핑크 골드면 18K인데 14K도 있습니다.
아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순금이 아니고 좀 싸다. 지금 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차피 순도 개념이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붉은 빛이 약간 도는 금을 더 높이 쳐줬어요. 야,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대박이지. 왜냐면 여기 갔다가 18K 갔다가 순금하고 계속 바꿔오면 되잖아. 아유, 이거 행복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파사이광이 그 자금으로 자줏빛 금으로다가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으로 상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전단향으로 우전왕이 전단향으로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증일암경에 나오는 거고 아함이나 니까에 있는 글을 믿으면 안 됩니다. 훨씬 다 뒤에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불상은 지금까지 유물로서 발견된 거를 얘기하면 기원 전후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00년 뒤쯤에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부처님을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완전한 것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그런 이제 무형상주의,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한 무형상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같이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 단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서만 어떻게 보면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보리수,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금강보자, 깨달으신 자리, 안 그러면 깨달음과 관련된 나무 이런 것만 가지고 부처님을 대신 표현하는 거예요. 법륜, 진리의 어떻게 보면 바퀴 이런 거, 그리고 부처님의 발바닥 자국. 왜냐하면 부처님은 표현 못하지만 부처님이 거기 섰다가 발이 아니고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은 부처님은 아니지만 부처님이 아닌 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버님 제사를 지내는데 사진을 써. 사진이 아버지는 아닌데 아버지가 아닌 거는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신체의 일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 정도의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기원 전후가 되면 이제 간다라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파키스탄입니다. 지금 홍수 나가지고 뭐 나라의 3분의 1이 침수됐어요. 3분의 1이 잠실이래. 나라가 3분의 1이 잠실이래. 너무 좀 안타깝지. 지금 뭐 기후 위기로 인해서 막 우기 때 너무 많은 비가 와서 그랬다 하니까 이게 자기네가 잘못해서 그래요라고 해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도적인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쎄. 아니 뭐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네. 마음이 아파서. 보살심이다. 그치?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다라 쪽에서 불상을 만들고, 불상은 대승불교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가 우리가 초기 불교를 계승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불상이 많다는 이유는 많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 대승이 들어갔었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도 대승이 들어가고 밀교까지 들어가고 난 뒤에 나중에 지금 알고 있는 남방불교가 들어오는 겁니다. 신아라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과 결탁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권과 결탁해서. 그래서 뭐 그런 역사를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누가 이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데? 이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2번 있었어요. 딱히 논쟁은 아니었는데 2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조선 초에 한 번 있었습니다.
사찰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제사 말고 추모제. 큰 스님들은 진짜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유교 제사고 불교에서 제일 이러면 밖으로 제자예요. 제사는 안으로 제자고 제비 제자고 한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꾸 뭐 49제 이런 게 뭐 제사 아닙니까? 제사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제사는 원래 반문하고 자시의 지내는 원래는 반문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에요. 돌아가셔도 유교에서는 사후세계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게 주된 목적인 거고 불교에서의 제일 이렇게 하는 거는 공덕을 쌓고 목욕 재개해서 뭔가 좋은 일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하고 재개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발음이 같아서 그래요. 발음이 같아서.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제사는 원래 제사 발음이 아니었었고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죄사였어요. 죄사. 제주라고 안 하고 죄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70년대부터 발음이 급격하게 섞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리고 지금도 유교에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죄 발음으로 합니다. 죄. 예.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같은 발음 없습니다. 한글에 같은 발음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은 발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원래는 발음들이 다 다릅니다. 처음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같은 발음, 그럼 미친 겁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워서 문자를 못 써요. 다 다른 발음이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같은 발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문자를 만드는데 같은 발음에 계속 똑같은 글자를 만들어 버리면 헷갈려서 어떻게 써? 그건 약간 미개한 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한글이 그렇게 만만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상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형상주의 얘기를 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제례를 지낼 때 추모제 이런 식으로 제를 지낼 때 제를 올릴 때 사진을 놓고 해요. 사진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진영이라고 합니다. 진영. 그러니까 큰 스님 그림을 놓고 한다고. 위패를 중심이 아니고 그림 중심입니다. 그림 중심. 그리고 유교에서는 그림 말고 위패 중심입니다. 이게 서로 다릅니다. 문화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그림이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초상화를 좀 이렇게 그려봤는데 저를 그려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는 중국 가서 제가 그리기도 했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앉아서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했거든요. 저 옛날에 삼청산인가 어디 가서 내가 초상화 그리면서 나는 머리가 없으니까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이랬어. 그 그리는 사람한테 얼마요? 이랬더니 50원. 50원이면 우리 돈으로 한 8,000원. 그래서 그럼 한번 그려보라고. 아니 그 관광객이 그럼 뭐 하겠어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찝쩍거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머리 없으니까 좀 깎아줘. 이랬더니 그 사람이 그 중국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머리가 없는 게 그리기 더 힘들어. 이러더라고.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제일 그리기 쉬운 머리가 파마머리거든. 아니 어렸을 때 엄마 그림 그려봐 이러면 파마머리 진짜 그리기 쉽거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그런 행태를 야만적 행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이름 쓰기 엄마 이름 쓰기 이거 계속 이걸 반복시키고 그때만 해도 애들이 떨어서 그래. 지금은 누가 그 정도 애들이 없잖아.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와서 한글을 배우는 애들이 있었어요. 한글을 모른다니까 얘네가. 그때 그랬었어. 근데 지금도 그런 애들이 있다던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조기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들이 교육관이 아주 이렇게 또 위로 올라가면 애들은 자유롭게 그냥 뛰어놀아야 된다라고 해서 아예 교육을 안 시키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때 되면 배우면 되지 굳이 그거를 뭐 10살 먹은 애를 조져가면서 계속 한글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조전하는 표현을 쓰니까 또 뭐라고 한다지만 조전은 표준말. 조전은 표준말. 사전에 나오는 표준말. 이랬더니 누가 표준말이라고 그렇게 쌍스러운 말을 쓰는 건 아니다. 이러던데. 표준말이라고 그런 말 쓰면 되냐?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관 차이로 인해서 지금은 안 가르치는 집도 있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며느리를 보면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냅둬도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데 요즘은 또 잔소리를 못 하지. 잔소리했다가 또 비밀번호 바뀌고 이러면 힘들어지니까 잔소리도 못 하고 있어. 주변에 좀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글도 쓰고 그다음에 들어오면 꼭 엄마 그림, 아빠 그림 이런 거를 미술 시간에 그리라 그랬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헤어스타일이 올백이었거든요. 나 미치는 줄 알았어. 이게 깻잎 머리 이런 거 쉽습니다. 이렇게 가르마 타는 머리 있잖아요. 이거 그리기 쉽고 올백 진짜 미친다.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에 어떤 행동을 했는 줄 알아요? 이걸로 바꿨어. 헤어스타일을 내가 바꿨어. 이거 도저히 못 그리겠어. 여러분 그리려고 해봐. 이거 어떻게 그려 이거? 쉽지가 않아. 파마머리는 진짜 쉬워. 이것만 돌리기만 하면 돼. 파마머리 진짜 쉬워. 그래서 그림이 상태가 좋으면 근데 그때 그 양반이 나한테 그렇게 초상화를 내가 좀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더 비싸다고 이러더니 하나도 안 닮았어.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난가? 화두를 잡았거든 제가. 내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그림은 차이가 많이 나요. 생긴 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게 수용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담지도 않았는데 그 그림보다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전혀 못 뵌 분들은 그 그림이 실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착각을 주는 것보다 아예 그냥 이름만 쓰는 것이 깔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교에서 위패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위패만 쓰고 그다음에 불교는 계속 진형을 쓰고 그리고 거기서 그게 조선 초기에 바뀐다는 얘기는 조선 초기에 아시다시피 유불 교체가 되니까 그리고 왕실에서만 진형도 쓰고 위패도 쓰고 그래서 왕의 어진들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그런데 이게 후대로 넘어오면 지금 현재는 그림 그리는 게 정당하다라고 국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에 있는 분들이 다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공식 인증 국가에서 인정을 한 진영입니다. 그림. 그러면 이것이 정당하냐? 글쎄. 근데 예를 들어서 율곡 우리 화폐에 율곡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고 다 이게 가짜거든요. 알 수가 있나? 그림이 없는데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늘상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순신 장군은 너무 곱상하게 그렸고 장군치고 너무 곱상하게 그렸고 그리고 율곡이나 퇴계나 이런 분들도 다 원래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아마 하관이 이렇게 네모로 발전했을 건데 이유는 뭐냐면 현미를 조선시대 사람이 겁나 많이 먹었거든요. 거친 음식을 많이 씹으면 이게 튀어나오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연세 드신 분들 봐봐. 진짜 다 광대 나왔었고 이게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렇지 않아? 그리고 요즘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니까 광대가 안 튀어나오고 V라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징어 같은 거 많이 먹는 분들한테도 야 그러면 너 광대뼈 나온다. 요즘은 먹지도 않아. 요즘은 그런 걸 먹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광대뼈가 상대적으로 덜 나왔어요. 다 젊으신 분들인가 봐. 다 젊으신 분들이야. 꽃띠야, 꽃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식의 사람들의 형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종결을 찍는 거는 뭐냐면 사진의 발견입니다. 사진이 나오고 나면 초상화는 닮았냐라는 논점이 나오지만 사진은 닮았잖아. 그 이상 어떻게 닮어? 물론 약간은 사기를 치기는 하는데 이제 뭐 얼짱각도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약간 사기를 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카메라가 발견된 이후에 예술이 그러니까 미술이 사실을 모사하는 걸로부터 멀어져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인간이 모사를 가지고는 카메라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거를 해체하고 추상 쪽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이 힘이 얻고 지금도 뭐 똑같이 그리는 거를 예술로 높은 경지로 안 봐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똑같이 그리는 게 높은 경지예요. 기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제사지 여러분들께서 가까우신 어른들, 그러니까는 뭐 아주 옛날 어른들 말고 가까우신 어른들은 다 사진을 놓고 그냥 지내는 게 일반적이 되죠. 그러니까 사진이 승리한 거죠. 그림이 승리한 거죠. 왜? 그림이 있어야 떠오르기가 훨씬 좋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국가적으로도 교육상에서도 더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김유신 장군 표준 영정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논계 이런 것도 있잖아 다. 논계가 어찌 생겼는지 알게 보여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인도에서 불상이 그렇게 유행할 수 있느냐? 없는 것보다는 지금 마찬가지지.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름만 아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이미지를 제공해 주면 우리가 그분들을 기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위인이라고 하는 게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교육 효과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그걸 실는 거죠. 그게 가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왔으면 아 진짜인가 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왕의 어지는 진짜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려가지고 다시 낡으면 다시 그리기는 했지만 똑같이 최대한 모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른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고 지금 요즘 화폐에 들어있는 그런 그림들은 다 해방 후에 만들어진 그림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어. 돌아가신 지 500년이나 된 그런 분들 그림을. 그러니까 그 뭐 요만큼도 안 닮은 거거든. 퇴계가 나타나서 이게 나라고? 나랑 소지섭이 혈통적으로 이렇게 비슷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인지 모를 거야.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상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륙에서도 마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불상을 만들게 되고 그런데 처음에는 불상을 함부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피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게 부처님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잘난 모습, 그러니까 좋은 모습.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요? 역시 아부는 듣기 좋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면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서 그게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잔인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인간의 미라고 하는 거는 미에 대한 선호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미술사 같은 걸 하지만 사실은 이쁜 거다라고 하는 개념은 비례예요. 정확한 이게 계산을 해보면 비례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맞았느냐 그게 이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안목이 있고 천재적인 사람들은 그냥 싹싹싹 그리는데도 그 비례를 맞추는 거야 자기가. 그런데 재밌게도 그거를 보는 눈은 만들어내는 거 말고 보는 눈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말도 못하는 어린애도 이쁜 사람을 구분해.
그거 진짜 잔인한 거야. 이게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틀려요. 진짜. 여러분들 정도면 아마 시선이 애들이 굉장히 다 오래 머물러 줄 거예요. 그랬을 거야. 내가 다 알아. 마스크 벗지 마. 자,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도 그 당시에 미남을 기준으로 만들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종교의 상들을 만들 때는 그 부처님이 그러니까는 종교의 대상이 성스러움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잘생긴 거하고 성스러운 건 약간 달라요. 잘생긴 거하고 성스러운 건 약간 달라. 예. 그래서 성스러움이 부여되느냐가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굴암불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석굴암불상, 부처님, 우리나라 부처님 중에서 단연 얼짱 1위는 석굴암불상입니다. 그걸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석굴암 부처님 같은 사람이 실제로 사람으로서 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이게 잘생긴 것과 성스러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는 존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성스럽고 복이 있고 덕이 있는 모습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뽑아요. 그런 기준을 32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걸 다 취합하는 거고, 흥미로운 거는 그 32상 중에 불상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편입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32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만들어져서 불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불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32상으로서 재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처음에는 아이폰을 만들었고 나중에 삼성이 그걸 뺏겨먹고 그 다음에 삼성이 좀 기술력이 좋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좋고 점점 이렇게 따라오니까 나중에는 애플도 좀 뺏겨먹고 서로 뺏기먹고 그러면서 지금 체계가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상이 만들어지고 이게 아니고 기준이 조금 성립될 때 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상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다시 기준이 재정리가 돼서 지금 32개로 만들었다. 32상 80종구라고 합니다. 그거를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48에 32, 그 다음에 80도 4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4 곱하기 20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상 기준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고, 그렇지만 부처님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동네마다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생김새라는 게 뚜렷하게 모습이 딱 있었고 그걸 계속 복제해서 내려왔으면 그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선호하는 것들을 쥐취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각 동네마다 부처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불상은 한국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태국에 가면 태국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그게 정답. 그게 정답. 그리고 불교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하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되어 있는 것들은 몇 가지는 있어요. 파마머리, 파마머리, 금색, 금색. 이 골드 컬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골드 컬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최고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부처님의 그 가비라고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가비라가 황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황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노란 머리거든요. 노란 머리 하면 두 가지. 이 노란 머리 아니 털 머리, 노란 머리. 그래서 얼굴이 노랗다라 그러면 황인 계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 머리가 노랗다 이러면 백인 계열이겠죠. 그렇게. 근데 그게 부처님 종족이 아니고 그 가비라라고 하는 부처님보다 선주민들. 가비라국이 만들어지던 그 연원이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귤을 많이 먹었을 수도 있다. 제가 겨울에 이렇게 약간 황두 스타일로 바뀌거든요. 제가 귤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엄청 먹지.
제가 가장 선호하는 과일 1위 귤. 이유가 뭘까요? 까기 쉬워. 까기 쉬워. 까기 쉬워. 우리 깎아 먹어. 이러면 그 금지식입니다. 그건 금지식. 안 먹어. 안 먹어. 친절하지 않으면 먹지 않아. 그리고 씨 있어. 안 먹어. 그래서 씨 없고 잘 안 깎는 거. 그래서 제가 만약에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0년 뒤쯤에 발견이 되면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게 될 거예요. 왜? 아니 이 인간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았길래 치아가 거의 안 닳았나? 딱딱한 거 먹는 거 싫어해. 모든 딱딱한 거 먹는 거 싫어해. 이거 그래서 우리는 광대는 잘 안 나왔잖아. 자, 그렇다 치고 그렇지만 불상이 이렇게 기준점을 잘 못 잡게 됨으로 인해서 상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부처님이냐? 유교에서 불교 조선 초기에 유교에서 불교에서 진영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 보고 야 그게 그 스님이 그림이 맞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도 제가 또 주장을 했잖아.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좀 키웠거든요. 파일을. 정수리 쉽게 말해서 6개 부분을 뚫어서 여기다 사리를 봉헌합니다. 옛날 불상은 진짜 초기 불상. 왜냐하면 이게 그 불상이 부처님이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부처님 사리를 넣어버리면 그 권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머리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쪽에 이제 개주 같은 것도 넣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사리를 봉헌하고 이게 인도 사람의 특징인데 머리에 이렇게 상투를 틀거든요. 인도 사람이 상투를 높이 틀수록 신분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빡을 제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이 눈에서 구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머리 헤어스타일로 신분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두 종류로 신분을 구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하나는 헤어스타일이고 하나는 모자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방식을 사실은 했었어요. 이 둘 다 써요. 그래서 양반의 모자하고 일반 평민의 모자가 달랐죠. 조선시대 때. 가다고 패랭이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달랐지. 그리고 양반도 끝발이 있으면 좀 더 큰 거 쓰는데 이런 거 중인들은 좀 짧은 거 이런 거 쓰고 그렇잖아요. 사극 이런 거 보셔도 되잖아. 그리고 머리로도 또 그런 거를 하죠. 그래서 결혼 미혼 남자애는 총각머리라고 해서 두 갈래로 이렇게 따고 여자는 댕기. 그래서 헤어스타일하고 머리 묶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모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어요. 근데 인도는 더우니까 모자 원치 않아.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높게 올리면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가지고 자꾸 구분하니까 그런 거를 없애는 게 사실 불교 어떻게 보면 후천적인 것만 봐야지 선천적으로 차등이 있는 것들은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차등을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라는 게 불교 부처님의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25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현대적으로는 하나도 놀라운 거 아니야. 하지만 25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빡으로 만들었지. 알 수 없게. 걔가 신분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상투를 틀고 이 안에다가 좋은 구슬을 놓습니다. 보석을 놔요. 보석. 보석의 짱이 뭔지 아세요? 보석의 최고. 보석의 최고는 다이아몬드. 그죠?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드비어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회사. 그 카피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카피예요. 다이아몬드는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를 가지면 그렇게 영원히 간다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이아몬드 예물이 유행한 뒤부터 다 깨지더라고. 다이아몬드 안 할 때는 다 오래 살았거든. 잘 안 헤어졌거든. 여러분들도 이게 잘 못 헤어지는 게 그때 다이아몬드 안 받아서 그래.
다이아몬드의 저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다이아몬드보다 원래 전통적으로 알아주는 거는 루비입니다. 붉은색 루비. 네, 붉은색 루비. 이 얘기 듣고 가서 루비 사지 마세요. 백화점에서 파는 것도 수거해서 검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가짜더라.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PD수첩 이런 데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제 주장이 아니고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붉은색으로 원래 벽사 삿된 거를 다 쫓아낸다. 불의 에너지. 옛날 사람들은 저런 보석을 기운이 뭉쳤다고 본 거예요. 에너지가 뭉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붉은색 루비 이런 거 안 그러면 파란색 사파이어 이런 걸 넣어놓으면 이 에너지가 쫙 뻗어나가면서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후광처럼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내 몸을. 그래서 삿된 것들이 나를 침략할 수 없어. 어떻게 보면 홍삼 먹고 면역력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방어막이 하나 생기는 거지. 쉴드를 치는 거야, 쉴드를. 아니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인도의 귀족들은 이 구슬을 넣습니다. 이거를 계주라고 합니다. 계주. 그래서 이 구슬을 넣는 그러한 전통 때문에 머리에다가 넣는 것도 있고, 또 여기가 사스라라 차크라라 그래가지고 차크라 중에서 최고, 그러니까 명상의 핵심 에너지가 모이는 데예요. 한의학적으로는 여기를 백회열이라고 합니다. 백회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박한 장관이 그 술 먹고 자꾸 이상하고 이렇게 좀 해롱해롱하면 당수로 여기를 한번 딱 때려보라니까. 정확하게만 맞추면 잠깐 기절한다. 너무 세게는 하지 말. 너무 세게 하지 말. 안 돌아올 수 있어요. 100회에는 100가지가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 네. 제일 여기 이 정수리 맨 끝에, 맨 위에. 그리고 그 위에 쪽. 아니 그 말랑말랑보다 조금 위에 쪽. 그리고 발바닥에 이렇게 움푹 파인 데는 용천열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두셔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 여기 에너지가 꽉 차서 나를 보호해준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부처님의 몸의 일부인 사리를 넣어놓으면 그 권위가 생기는 거죠. 원래 탑은 부처님의 그 안에 사리, 쉽게 말해서 그 연골입니다. 연골. 살이 구슬 아니고요. 뼈입니다. 연대가 올라가는 모든 사리는 뼈입니다. 뼈입니다. 구슬로 나오는 거는 나중에 교리들이 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거를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해드리는 거예요. 난 진짜 이런 거 얘기를 막 하고 싶어서 미치겠네. 나 막 미치겠어. 나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사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절걸? 저는 영험한 걸 추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가 영험하다더라 그러면 다 추적해. 그리고 그거를 다니기도 하지만 족보도 쫙 해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믿을 만한가?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된 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장할 때는, 답이할 때는 관 안에다가 향유를 넣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싸서 불을 붙이다가 한참 지나서 향수를 뿌려서 껐습니다. 그게 타담한 뼈를 수습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살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의 사리 개념은 돌아가신 시신 다 살입니다. 그러니까 구슬같이 나오는 거는 훨씬 뒤에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거는 사리에 대한 신성성 문제예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길게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인간의 본질은 뭔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인간을 쪼개면
이 우주에서도 본질은 안 쪼개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히랍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톰입니다. 최소 원자, 최소 원자. 그게 이제 원소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5온 12처 18개 이런 게 다 요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 쪼개지는 최소 단위가 나를 구성하는 거야라고 생각. 그게 나중에 화학으로 발전한다니까. 네, 화학으로 발전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전체를 통합하는 하나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탈레스는 그걸 물이라고 보는 거고 헤라클레이소스는 불이라고 보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히랍하고 인도는 이게 통합니다. 같은 아리안족 문화에서. 그래서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쪼개보면 여러분 한번 쪼개봐. 쪼개면 뭐가 제일 단단하고 근본이라고 생각되는가라고 했을 때 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뼈 아니야? 뼈? 이렇게. 뼈보다 단단한 게 치아가 있는데 치아는 갖고 나오지 않아.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시면 갖고 들어가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는 필수 품목이 아니었던 거야. 갖고 나와야 필수지. 그리고 이게 빠지면 뭐 정신이 어떻게 된다거나 우리가 뇌수술 받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빠지면 빠지잖아.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위생이나 이런 게 좋아져서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 70세 정도 되시는 어른들 굉장히 장수하시는 겁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하시는 어른들이 이게 온팡 다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 그래서 약간 합주의 같이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꼈다가 뺐다가 이렇게 통째로 틀니가 완빵 틀니. 아니 맞잖아. 그렇게 해서 뭐 먹다가 티 나오는 경우도 내가 봤는데 되게 무서워. 에이리언인가 싶을 정도로 막 입이 이렇게. 그래.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전부 빠졌는데도 존재한다면 필수 품목이 아니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치아를 한 번씩 다 바꿉니다. 이게 다른 거는 자라나지만 치아는 워낙 단단해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유치를 갈고 영구치로 이렇게 바꾸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단단하지만 치아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논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가 가장 단단하다는 거. 그래서 치아야말로 본질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치아는 어차피 빠져도 되는 거고 내가 갖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야. 이 두 가지 생각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치사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치사리를 높게 쳐주는 개념이 있고 치사리보다 뼈 중에서 최고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골살입니다. 그러면 전골살이. 네? 그런데 아무리 이런 뼈들을 잘 관리를 해도 치아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도 한 1000년 정도 넣어놓으면 삭제. 무덤을 파봐. 그러면 치아들 남아나겠어요? 1000년 남아났습니다. 2000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지잖아.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정신이야 라고 해서 법신사리로다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개념들이. 그렇지만 뼈 숭배자들은 그걸 다 동의할 수 없었어. 그래서 거기에는 이런 뼈 말고 더 화장할 때 나오는 특수한 뼈가 있어. 그게 구술살입니다. 그러니까 뼈 숭배와 관련된 오랜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우주가 멸망할 때 그 사리는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만이주로 바뀌어요. 이런 거 내가 자꾸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만이주로 바뀌어. 만이구술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만이구술 압니까? 강원도 진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강원도에서 불교 진원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포시킨 게 있어요. 오마니 반매요? 이거 강원도 진원이거든? 오마니 반매요? 이렇게. 그거 일본에서도 하고 티벳에서도 하거든. 중국에서도 하고. 강원도 진원이에요. 강원도 진원. 그거 몰랐지? 그거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거. 오마니 반매요? 이렇게 하는데 온마니 반매움에서 그 마니가 마니예요. 방금 얘기한 그 마니주. 그래서 연꽃 속의 마니주. 최고의 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사리는 불변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사실은 불교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불교 교리는 뭐든지 다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변화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살인은 영원한 거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주가 생성되고 파괴되면서 나중에는 우주 안에 살이만 꽉 차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만 대충 아시면 돼.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의 인지력이 발전하면 육체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더 대단한 거다라고 해서 가르침 중심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대승공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어떻게 보면 뼈가 일부가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상징성이 굉장한 거지. 하지만 불상은 부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닮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불상이 처음에는 저거 뭐 사자야? 이런 혐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리를 여기다가 좀 넣어볼까? 이렇게 해서 사리를 넣어서 그 정당성을 변증하다가 불상에 익숙해지면 탑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걸 어떻게 네가 아느냐? 우리나라 좀 큰 절들에 가보면 다 앞에 탑이 있어. 근데 탑이 있지만 탑은 다 패스하고 곧장 법당으로 들어가지. 탑에서 뭔가를 막 뺑뺑이를 돌다가 법당으로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탑은 그냥 탑? 이러고 가.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 불상에 한번 중독된 불상은 치명적 매력이 있다니까. 마치 나처럼. 그래서 이 형상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탑에서 불상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원래는 그게 탑이 더 먼저 있었고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사리탑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500년 동안 독주 체제가 있었던 거지. 그 뒤에 불상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탑 쪽에서 불상으로 이동해 가는 거고, 신앙 중심이 이동해 가는 거고, 그러한 현상을 지금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탑이 있고 불상이 있지만 탑은 패스하고 불상으로. 이런 정도 구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사찰의 어떤 한국 사찰의 특징들, 그 다음에 불상과 탑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에 대한 개설적인 부분 마치고 다음 주에 3장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